내가 자네 시어머니라네. 네? 저희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누구세요? 남편이 그러던가? 이 어미가 죽었다고? 여보, 출장 잘 끝났어. 당신이 20년 동안 제사 지냈던 시어머니. 지금 우리 집 거실에 살아계시네. 20년 전 고시생 남편은 성공을 위해 시장통 국밥집 아들이라는 과거를 지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남편의 거짓말을 믿고 저는 20년 동안 잊지도 않은 시어머니의 제사를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연녀와 태교 여행을 떠난 그날 죽었다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 살아 나타났습니다. 하얗게 샌 머리,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낡아서 소매가 다해진 스웨터를 입은 채로 그녀의 손에는 남편의 추악한 거짓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만담꾼의 사랑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담꾼은 전국 각지에서 사연을 제보받아 전해드리는 만큼 희노애락이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시고 주변 친지분들과도 이야기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공을 위해 친어머니를 죽었다 속이고 20년 동안 조강지처를 기만한 남편을 응징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건강과 금전의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보자분의 성함은 가명을 사용했지만 제보자분들에 대한 댓글은 매너 있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을 믿어온 사람의 뒷모습에서 낯선 향기가 날 때 여자의 직감은 비명보다 먼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20년 전 가난한 고시생이었던 그를 위해 내 친정의 기둥뿌리까지 내어주었던 세월이 무색하게 말이죠. 오늘 제 남편 박진수는 해외 출장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소년처럼 가벼웠습니다. 머리가 아프다며 질색하던 그 독한 향수를 온몸에 휘감은 채로 말입니다. 사실 이 향수는 제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것입니다. 은은한 우드향이 나는 남편의 차분한 성격과 잘 어울리는 향수였죠. 하지만 남편은 늘 향이 너무 강하다며 한 번도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오늘따라 그 향수를 온몸에 두르고 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최근 2달 동안 해외 출장이라는 핑계로 집을 나설 때마다 그 향수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신경을 쓰는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신용카드 명세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출장 중이어야 할 남편의 카드가 국내 산부인과에서 결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루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2시, 저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을 남편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산부인과 초음파 사진. 거기에는 선명한 태아의 모습과 함께 임신 16주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의 이름은 오유라. 보호자란에는 제 남편 박진수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16주면 이미 4개월이 넘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4개월 넘게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었던 것입니다. 20년 전 저 서유는 서울 강남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미술사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유명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습니다. 주말이면 전시회를 다니고 해외 아트페어에 출장을 가는 화려한 삶이었죠. 그런 제가 박진수를 만난 건 우연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자리에서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명품 브랜드나 외제차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법전과 판례집만 붙들고 사는 성실한 고시생이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윤 씨, 제가 꼭 합격해서 당당한 사람이 될게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제 집안의 재력이나 배경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솔직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유나, 그 사람 집안도 모르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야. 내가 고생할 게 뻔해.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함께 만들어가면 된다고 철없이 믿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 뜻을 꺾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고시 동기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진수의 말을 믿었기에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서윤아, 내가 꼭 성공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부모님 없는 나를 받아준 당신에게 평생 보답하며 살게.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고시 공부를 계속해야 했고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대신 작은 원룸을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갤러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매일 새벽 5시면 진수는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그리고 진수가 좋아하는 된장국. 간소하지만 정성을 담은 식사였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당신 덕분에 오늘도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뒤에서 공부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남편의 학원비를 대기가 빠듯했습니다. 결국 친정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빠, 죄송하지만 진수 학원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지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시험에 떨어졌고 저는 계속 일하며 집안을 꾸려갔습니다. 4년째 되던 해, 친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갤러리를 그만두고 아버지 회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공부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아버지 회사 일을 도와야 해서 당분간 학원비가 어려울 것 같아. 그때 진수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벌게. 당신이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만 할 수는 없지.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공부만 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결국 저는 친정의 부동산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진수의 학원비를 계속 댔고 생활비도 충당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드디어 진수가 합격했습니다. 연수원을 마치고 판사로 임관하는 날, 진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어. 평생 당신만 사랑하며 살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판사가 된 지 1년쯤 지났을 때 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윤아, 사실 내가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무슨 말? 우리 부모님 말이야. 돌아가신 게 맞는데 정확한 날짜를 지금까지 말 못했어. 너무 아픈 기억이라서. 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 고시 공부할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돌아가셨어. 그날이 바로 10월 15일이야. 그날만 되면 너무 괴로워서 차마 말을 못했어. 저는 남편을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매년 그날 정성껏 제사 지내요. 그렇게 시작된 제사는 2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10월 15일이 되면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수를 준비했습니다. 삼색나물, 전, 탕, 적,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진수도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판사 업무가 바빠지면서 진수는 제사 시간에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오늘 급한 재판이 있어서 당신이 대신 지내줘. 저는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바쁜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 혼자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진수는 판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큰 로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지만 진수는 개인 사무실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사무실을 만들고 싶어. 서윤아,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친정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가 어렵다고 하셨지만 결국 사무실 보증금과 초기 운영 자금을 대주셨습니다. 윤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어. 회사 사정이 정말 안 좋아.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지만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수의 법률사무소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뛰어난 실력과 인맥 덕분에 큰 사건들을 맡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저희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고 외제차도 샀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남편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제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해야 당신이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잔소리 좀 하지 마. 차가운 말투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피곤한가 보다,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떠난 지 불과 10분이나 지났을까요? 텅 빈 거실에 남은 건 씁쓸한 향수 냄새와 고요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얗게 샌 머리,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낡아서 소매가 다해진 스웨터를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하다 교통사고로 한나란시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린 매년 그날이 오면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그 영정사진 속 여인이 살아있는 망령처럼 서 있는 겁니다. 아니, 영정사진이 있었던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제사를 지내면서도 저는 한 번도 시부모님의 사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은 너무 슬퍼서 차마 못 꺼내겠어 라던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노인이 낮고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진수 처인가? 저는 대답 대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노인은 거실 안으로 들어와 한참을 둘러보더군요. 값비싼 가구, 명화 액자, 크리스털 샹들리에. 모든 것을 천천히 둘러본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우리 진수가 만든 집이구나. 노인은 소파가 아닌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산부인과 검진 예약 확인서였습니다. 산모의 이름은 오유라. 그리고 보호자 이름에는 제 남편 박진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예약 날짜를 보니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제 목소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세수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진수가 그러더냐. 내가 죽었다고. 노인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님이라고 하네. 박진수의 친어미야. 죽은 개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살아온 개지. 수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진수 아버지는 내가 20에 만나 결혼했어. 청주 시장통에서 작은 국밥집을 했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진수가 태어나고 우리는 그 아이 하나 잘 키우는 게 꿈이었어. 수님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수 아버지는 진수가 10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어. 간암이었지.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그렇게 가셨어. 그 뒤로 나 혼자 진수를 키웠지.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손님 받고. 저는 말없이 수님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수는 공부를 잘했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더군. 이 아이는 꼭 좋은 대학 보내야 한다고. 나도 그러고 싶었어. 우리 아들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랐지. 수님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서울대 법대라니. 우리 같은 집안에서 서울대를 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나? 하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어. 국밥집 수입으로는 턱도 없었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게를 팔았어. 평생 일하던 그 국밥집을. 그 돈으로 진수 등록금 내고 서울에서 하숙비 보내고 나는 다른 국밥집에 고용돼서 일했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진수한테 보낼 돈이 부족했어. 수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수가 고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더 많이 일했어. 하루에 2곳에서 일했지. 새벽 국밥집, 저녁 식당. 주말에는 파출부 일도 했어. 그렇게 번 돈을 진수한테 보냈어. 진수는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 않았나요? 처음 몇 년은 왔어.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어머니 고생한다고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린다고 했지. 하지만 고시 공부가 길어지면서 점점 뜸해졌어. 그러다가 수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가 자네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서울 강남에 사는 부잣집 딸이라고. 나는 기뻤어.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지. 하지만 진수가 어느 날 내려와서 말하더군.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성공하려면 어머니가 없어야 합니다. 시장통 국밥집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면 저는 끝입니다. 제발 돌아가신 걸로 해주세요. 대신 매달 돈은 보내드릴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반대했어. 어떻게 살아있는 어미를 죽은 사람으로 만드냐고. 하지만 진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게 다 저 때문 아닙니까? 이것만 들어주시면 제가 크게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제발요. 수님 씨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결국 그 말을 들어줬어. 우리 아들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청주를 떠나 시골로 갔어. 진수가 보내준 돈으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살았지. 진수와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밤에 몰래 만났어. 그런데 왜 이제 오셨어요? 수님 씨는 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진수가 매달 보내준 돈이야. 나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어. 언젠가 진수가 나를 당당히 어머니라고 부를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통장을 펼치자 20년치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통장 메모란에 적힌 글씨들이었습니다. 입막음용, 고향 오지 말 것, 죽은 듯 사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통장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 진수가 내게 전화를 했어. 오랜만이었지.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수님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 내 아들이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걸. 20년 동안 자네를 속이고 이제는 자네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다는 거잖아. 그것도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 내 아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자네를 만나서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수님 씨는 제 손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평생 국밥 그릇을 나르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진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울지 마라. 자네가 울면 그놈들이 웃는다. 내 아들이지만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짐승은 매를 맞아야 하는 법이야. 내가 도와주마. 그놈이 가진 거, 그거 다 자네 덕분에 일군 거 아니냐. 하나도 남김없이 도로 찾아와야지. 노인의 눈동자에는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 대신 서슬퍼런 분노와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눈을 닫고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타고 간 비행기는 이미 구름 위로 솟았겠지만 그가 돌아올 자리는 이제 이곳에 없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알게 해주고 싶어요. 제 말에 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봐. 진수가 그 여자한테 사준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야. 수님 씨는 두꺼운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수의 모든 행적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얼마를 벌었는지까지. 어머니, 이걸 어떻게 20년 동안 아들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아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지. 진수가 다니던 식당 아주머니, 사무실 청소하시는 분, 그분들이 내게 정보를 줬어. 내가 아들 엄이라는 걸 알고 안타까워하면서 말이야. 저는 수첩을 넘기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수가 오유라를 처음 만난 날짜, 처음 식사한 식당, 첫 선물, 모든 것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면 충분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준비할 게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오빠는 바로 달려왔습니다. 카페에서 오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님 씨가 나타난 거, 남편의 외도, 그리고 임신 사실까지. 오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개자식이 20년 동안 우리 집안 돈으로 성공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여자? 오빠, 진정해. 나한테 계획이 있어. 저는 오빠에게 부탁했습니다. 진수 사무실의 재무 구조를 파악해줘. 그리고 법인 명의로 된 모든 자산 목록도. 오빠 회사 법무팀 동원해서. 알았어. 그 외에 필요한 거 있어? 응. 오유라라는 여자 신상 정보도 필요해. 나이, 직업, 가족 관계, 그리고 진수를 어떻게 만났는지까지.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내가 다 알아올게. 그리고 유나, 응, 이혼 변호사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그건 나중에.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고. 사흘 후 오빠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다 조사했어. 진수 그 새끼 생각보다 더 치밀하게 움직였더라.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습니다. 오유라는 27세, 진수보다 25살이나 어렸습니다. 진수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는 진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매입 자금이 문제야. 오빠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진수 개인 돈이 아니라 법인 자금을 빼돌린 거야. 명목상으로는 사무실 확장 비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 아파트를 샀어.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뭐, 더 있어? 차도 마찬가지야. 법인 명의 외제차를 유라 명의로 바꿨어. 이것도 횡령이지. 오빠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타야. 진수가 설립한 법인의 지분 구조를 봐. 진수가 60%, 나머지 40%는 우리 아버지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 아버지가 초기 자본금을 대신 댔다는 조건으로. 그럼. 응. 법적으로 아버지 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사회를 소집해서 진수를 해임시킬 수 있어. 횡령 혐의가 명확하니까 충분히 가능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먼저 저는 진수의 명의로 된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가족 카드는 물론이고 법인 카드까지. 명목은 해킹 의심이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급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은행은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은 계좌 동결이었습니다. 진수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이것도 해킹 의심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객님, 해킹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본인 확인 후 풀어드리겠습니다. 진수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최소 일주일은 묶어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빠를 통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저는 진수의 횡령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아파트 매입 내역, 차량 구입 내역, 그리고 법인 자금 유용 내역까지. 이사님들, 보시다시피 대표 변호사 박진수는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저는 대주주로서 박진수의 해임을 제안합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진수의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동시에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유라에게 보낸 선물. 저는 수님 씨와 함께 오유라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임신 6개월쯤 된 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유라였습니다. 누구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의 아내 서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진수의 친어머니 수님입니다. 수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는 유라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값비싼 가구, 명품 소파, 최신형 TV. 모든 것이 진수의 돈으로 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유라 씨 놀랐죠? 진수 씨 어머니가 살아계신 줄 몰랐죠? 유라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진수 씨가 뭐라고 했나요? 어머니가 명문가 출신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나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아파트 진수 씨가 선물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산 건지 아세요? 회사 돈을 횡령해서 산 거예요. 지금 진수 씨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어요. 이 아파트는 곧 법원에 의해 압류될 겁니다. 유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차도요. 그것도 회사 돈으로 산 거예요. 이것도 압류 대상이에요. 그럴 리가. 진수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진수 오빠? 수님 씨가 비웃었습니다. 저 애는 오빠가 아니라 유부남이야. 20년 동안 아내를 속이고 살았고 친어미까지 죽었다고 거짓말한 인간이지. 그런 사람을 믿는 거야? 유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라 씨,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뱃속에 아이를 키울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수는 곧 감옥에 갈 거예요. 횡령죄로. 그럼 유라 씨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준비되어 있나요?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저희는 유라의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에서 유라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진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카드가 다 막혔어. 계좌도 안 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요? 해킹 의심 신고 들어왔다고 은행에서 일시 정지시켰다던데요. 해킹? 무슨 해킹? 빨리 풀어줘.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직접 은행 가서 확인해야 한대요. 지금 나 해외인데 어떻게 가? 당신이 대리로 해줘. 대리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본인 직접 와야 한대요. 진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빨리 들어갈게. 그런데 당신 혹시 이상한 거 없었어? 집에 낯선 사람 찾아온 거 없어? 없었는데요. 왜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내가 내일 들어갈게. 전화를 끊은 저는 수님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진수가 들어옵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날, 저는 진수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친정 오빠의 도움으로 청주의 한 세트장을 빌렸습니다. 그곳을 20년 전 수님 씨가 살던 국밥집처럼 꾸몄습니다. 낡은 탁자, 플라스틱 의자, 벽에 붙은 메뉴판까지. 공항에서 나온 진수에게 택시를 보냈습니다. 기사에게는 미리 목적지를 알려줬습니다. 택시를 탄 진수는 처음에는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청주 쪽으로 향하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서울 강남이라고 했잖아요. 손님, 제가 받은 주소가 이쪽인데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진수는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택시는 세트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진수는 주변 풍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떠나온 그 골목, 그 국밥집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떨리는 발걸음으로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한 여인. 바로 자신의 어머니 수님 씨였습니다. 어머니?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오너라, 진수야. 수님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어미를 찾아왔구나. 그것도 죽은 사람 보듯이. 진수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든 채로. 어서 와요, 여보. 20년 만에 모시는 진짜 제삿날인데 늦으면 안 되죠. 진수는 저와 수님 씨를 번갈아 보며 입을 번긋거렸습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앉으세요, 여보. 할 얘기가 많아요. 저는 진수를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정성껏 지냈던 제사, 그게 살아계신 어머니를 위한 거였네요. 재미있죠? 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아, 이건 오해야. 나는... 오해? 수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죽은 사람처럼 살라고 한 게 오해냐? 20년 동안 송금하면서 입막음용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쓴 게 오해냐? 수님 씨는 통장을 진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진수는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적었던 메모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닥쳐. 내가 무슨 변명을 하든 소용없어. 내가 한 짓을 다 알아.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유라 씨 잘 지내시죠? 임신 6개월이라던데. 축하해요.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친절하게도 모든 증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저는 서류를 하나씩 진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이 유라 씨에게 사준 아파트 등기부등본. 이건 차량 구입 증빙. 그리고 이건 법인 자금 유용 내역. 서윤아, 그건 횡령이죠. 당신 지금 횡령죄로 고소당했어요. 이사회에서 회의만도 통과됐고요.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더 있어요. 당신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카드 다 정지시켰어요.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고요. 진수는 바닥을 기며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신을 못 차렸어. 손 떼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은 저를 속였어요. 당신 어머니도 속였고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죠. 수님 씨도 아들을 냉정하게 내려다봤습니다. 진수야, 나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성공하길 바란 게 아니야. 내 양심을 팔고 사람을 속이고 은혜를 배신하면서까지 성공하라고 한 게 아니야. 어머니, 이제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오늘부로 인연을 끊는다. 수님 씨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가려는데 진수가 다시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제발. 나 없이는 못 살잖아.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없어야 더 잘 살 것 같아요. 저는 진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진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진수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진수는 자신의 사무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 변호사 박진수는 해임되었습니다. 출입을 금지합니다.
진수는 황급히 이사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왜 해임된 겁니까? 박 변호사, 아니 박 씨. 당신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도 고소했습니다. 횡령?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곧 박탈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다급히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라야, 나야. 지금 어디야? 오빠, 나 지금. 유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부인이 어제 우리 집에 왔었어. 그리고 오빠 어머니도. 오빠가 거짓말했다는 거 다 알아.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20년 동안 부인을 속였다는 것도. 유라야, 그건. 그리고 오빠, 이 집이 횡령한 돈으로 산 거래. 곧 압류된대. 차도. 유라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어떡해. 뱃속에 애도 있는데. 유라야, 진정해. 내가 해결할게. 뭘 해결해? 오빠 지금 파산 직전이잖아. 나 혼자 애 키울 자신 없어. 유라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재판. 3개월 후 진수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진수의 횡령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 아파트와 차량 구입 내역,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진수의 변호사는 반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인 대표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재판부는 진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수는 변호사로서 법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을 어겼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저를 진수가 불렀습니다. 서윤아.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재판과 함께 이혼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진수의 외도, 거짓말, 그리고 횡령 사실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진수는 이혼에 반대했지만 증거가 명백했기에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와 원고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위자료는 5억입니다. 박진수가 돌아온 날은 비가 그치고도 한참이 지난 유난히 공기가 차가운 저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길 내내 그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서 걸려오지 않는 전화, 받지 않는 문자.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그는 애써 그 불안을 밀어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늘 그 자리에 있을 여자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신발장에는 서윤의 구두 한 켤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버린 과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다며 급히 소환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 불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믿고 있던 모든 재산은 아내의 명의와 장모 집안의 담보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진수 씨죠. 산모 오유라 씨 건으로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과거가 결국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현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며칠 뒤 그는 시장통 한켠에서 국밥 냄비를 닦고 있는
늙은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자신이 죽었다고 말했던 어머니 수님이었습니다. 수님은 아들을 보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돌린 채 손님에게 국밥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욕설보다, 어떤 저주보다 훨씬 더 아프다는 걸 박진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서유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박진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돈이나 명예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집, 기다려줄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주던 마지막 끈까지.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버린 순간부터 이미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당연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떠난 뒤에야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일은 생각보다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만담꾼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